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며 이 다음 달 결정되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유동성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나섰습니다. 디지털 뱅크런 가능성에 대비해 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2차 전지주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것이란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 이 증권가에선 변동성 심화를 우려하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국내 건설 경기 불황에도 대우건설이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이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정원주 효과라는 업계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미국이 예상대로 지난밤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은 여전히 긴축 기조 유지에 힘을 실었는데요.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향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월에 기준금리 동결 인상 모두 가능하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밤 FOMC 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그간 추가 금리 인상을 확신하던 강력한 매파 기조에선 한 발 물러난 모습이지만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으며 긴축 유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는 사상 최대치인 2%포인트까지 벌어진 상황. 원달러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 압박은 지금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론적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기준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는 가계부채까지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추가 인상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달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주요국 정책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여론은 다소 안정세를 보이는 외환시장과 금융불안정 위험을 근거로 추가 금리 인상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서 반면에 경기 침체 우려는 더 큰 상황입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추가로 부실화돼서 금융 불안전 위험성이 커지고 하반기 부동산 PF 부실 신용 경색 우려 등 국내 경제에 인상 부담 요인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같은 금리 상하방 요인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한은이 다음 달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금리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네, 최근 초고속 파산했던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 사태로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른바 뱅크런이 문제가 됐는데요. 한 번 뱅크런이 터지면 금융시장 전반으로 자금 경색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위험이 큽니다. 이런 대규모 유동성 위기를 미리 막기 위해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은행을 포함한 예금 취급기관 대출 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계기로 부각되었던 디지털 뱅크런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정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 대출 제도를 개편하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변화이고 우선 은행에 대해선 상시 대출 제도인 자금 조정 대출의 적용 금리를 낮춥니다. 기존엔 기준금리의 1%포인트를 더해 금리를 책정했지만 앞으로는 0.5%포인트만 더해 중앙은행 대출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은행들에게 대출을 내줄 때 받는 적격담보도 확대합니다.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체와 은행체, 지방체, 기타 공공기관 발행체, 우량회사체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주요국보다 담보증권 범위가 좁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대출 시 은행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감독당국과의 수시 정보 공유를 강화해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은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은행의 대출 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은행권은 90조 원, 비은행권은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추가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국내 증시에서 주도주로 자리매김했던 2차 전지주가 이틀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널뛰는 주가에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는데요. 이 증권가에선 당분간 변동성이 심화될 수 있다며 2차 전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최근 상승 가도를 달리던 2차 전지주가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의 주가는 고점과 비교해 각각 22.25%, 36% 급락했습니다. 급등세를 보였던 포스코 그룹주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는 코스닥 시장에서 큰 시가총액 규모를 지닌 종목인 만큼 코스닥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락의 원인으로는 수급 영향이 꼽힙니다. 개인들의 폭풍 매수세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며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반대 매매 물량이 나올 것이란 투자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국내 주식시장의 신용융자 잔액은 2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반대 매매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통상 주가 하락에 따른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 추가 주가 급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포스코홀딩스의 신용 잔고율은 올해 초와 비교했을 때 5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당분간 2차 전지주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신용융자 잔고 증가와 함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서 향후 반대 매매 출회 가능성 우려를 반영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닥도 변동성이 다소 높은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투자 시 수급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이 건설업계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대우건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정원주 회장 취임 이후 첫 실적 공개라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정 회장이 직접 발로 뛰며 챙긴 해외 위주 성장 전략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입니다. 주택 경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가운데 대우건설이 지난 2분기에도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대우건설은 오늘 올해 2분기 영업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 3조 2,714억 원, 영업이익 2,17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건축 사업이 전 사업 부분에서 가장 많은 2조 1,161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이어 토목 사업 부분 5,957억 원, 플랜트 사업 부분 4,333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한 수준이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와 비교해 321.7% 증가한 2,0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연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한 5조 8,795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한 3,944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주택 경기 위축에도 대우건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올해 취임한 정원주 회장의 해외 위주 성장 전략이 꼽힙니다. 대우건설은 이라크 알포 항만공사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매출이 본격화하며 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형 해외 프로젝트 수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원주 회장은 미국, 필리핀,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케냐 등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해 주요 지도자를 예방하고 발주처 관계자를 접견하는 등 활발한 글로벌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하반기에도 이라크와 리비아 등 해외 거점 국가에서 후속 수주 및 신시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삼성전자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었습니다. 현장엔 2천여 명이 몰렸는데요. 새로운 폴 더블폰의 전면에 내세우며 원조로서의 자신감을 각인시켰습니다. 현장에 윤혜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alaxy Z Fold 5, Galaxy Z Flip 5, each one redefines what is possible with a smartphone. Now, let's meet the newest Galaxy innovations. This is Samsung Galaxy Unpack. 삼성전자가 어제 저녁 처음으로 한국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열고 갤럭시 G5와 워치 6, 탭 S9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5세대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5와 폴드 5를 공개하며 폴더블폰 원조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번 시리즈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접히는 부분을 기존 U자 모양이 아닌 물방울 모양의 플렉스 힌지를 도입해 한 개로 꼽히던 화면 사이 빈틈을 없앴습니다. 플렉스 힌지 도입으로 전작 대비 두께를 2mm씩 줄였고 외부 충격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는 활용성을 높여 시선을 끌었습니다. 외부 화면 크기를 1.9인치에서 3.4인치로 크게 늘린 겁니다. 핸드폰을 접은 상태에서 메시지 답장을 하고 다양한 위젯을 이용해 촬영, 결제, 통화 내역 확인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언팩 행사를 보고 왔는데요. 되게 기존에 있던 것보다 화면이 되게 커지고 가벼워져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사진 찍을 때 접은 상태로도 찍을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삼성전자는 화면이 넓어지고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이 강화된 갤럭시 워치 6 시리즈와 PC급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갤럭시 탭 S9 시리즈를 공개하며 갤럭시 생태계의 연결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단순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초연결 시대에 걸맞은 갤럭시만의 에코시스템을 통해 혁신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네, 이 시중은행들의 연체율 흐름이 올 들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최근 신규 연체율 중심으로 증가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 건정성 관리를 위해 은행에 이어 이금융권도 빗장을 잠그기 시작하면서 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카드론 등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김수빈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수빈 기자, 먼저 국내 은행들의 원화대출 연체율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요. 국내은행의 5월 말 원화대출 연체율은 0.40%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습니다.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신규 연체율은 0.1%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천억 원이 늘었고 연체 채권 정리 규모도 전달보다 4천억 원 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연체율의 상승폭은 점차 축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권에서 연체 채권 정리를 확대하면서 2분기 말은 1분기 말보다 연체율 하락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금감원은 내다봤습니다. 금감원은 안정적인 연체율 유지를 위해 은행별로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은행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오르고 있는 연체율이 많이 골칫거릴 것 같은데요. 이 시중은행들은 아무래도 전보다는 좀 보수적인 대출 영업 기조를 이어가고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은행연합회가 집계한 지난 5월 국내 5대 시중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22.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과 6개월 전과 비교해도 23.2점 높습니다.
신용평가사인 KCB 점수 기준으로 1등급은 1000점 만점에 942점 이상, 2등급은 891에서 941점, 3등급은 832에서 890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은행들의 평균 대출 등급이 2등급 상위권으로 대폭 올랐습니다. 고신용자라 하더라도 대출을 받기가 많이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지난해부터 사실상 중저신용자들은 시중은행 대출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중저신용자 신규 신용대출액은 2020년에 비해 66.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 높아지는 연체율이 시중은행에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인터넷 은행이나 이런 저축은행에도 최근 대출 문턱을 크게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인터넷 은행들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는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은행권보다 더 연체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 문턱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인터넷 전문은행 3사가 취급한 일반 신용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896.3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보다 55점 넘게 높아진 수치입니다. 인뱅 3사가 올해 1월에서 4월 취급한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액은 2조 70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7.5% 감소했습니다. K뱅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가 넘게 줄었고 토스뱅크도 37.7%나 줄었습니다. 특히 K뱅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7개월간 저신용자 대출을 아예 중단한 바도 있습니다. 유일하게 카카오뱅크만 홀로 25% 대출을 넘게 늘렸습니다. 저축은행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저신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이 1년 새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아예 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이 고신용자들도 대출 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뭐 중저신용자나 뭐 정말 갈 곳을 잃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문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여파로 카드론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카드론을 적극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맞습니다. 카드론을 찾는 서민들의 눈에 띄게 늘은 모습입니다. 여신금융협회가 조사한 올해 2분기 말 카드 캐피탈 업계의 중금리 신용대출 취급액은 2조 1,891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150%, 올 1분기보단 33%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카드사 7곳의 카드론 잔액은 34조 8,32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5% 늘었습니다. 현금 서비스와 리볼빙도 마찬가지로 취급액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시중은행을 포함해 이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풍선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마지막 보루까지로 넘어온 셈입니다.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고금리라는 겁니다. 7개 카드사의 지난달 말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88에서 14.76%에 달합니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오르면서 카드론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카드사들의 연체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올 1분기 7개 카드사의 카드론 연체율은 2.13%로 전년보다 0.34%포인트 늘었습니다. 카드사들이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생금융지원안까지 고려를 한다면 카드사들 입장에서도 당분간 저신용자 대출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수빈 기자와 국내은행의 대출 연체율부터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금융권의 대출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화된 고물가 현상에 가격을 꼼꼼하게 따지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대형 마트들이 일제히 할인 행사에 돌입하고 있는데요. 알뜰 구매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소비자들로 마트가 북적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지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객들이 할인 안내 팜플렛을 뒤적이며 마트 오픈을 기다립니다. 오픈 시간이 되자마자 기다리던 손님들이 우르르 안으로 몰려 들어갑니다. 홈플러스가 오늘부터 대표 먹거리와 생필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하면서 오전부터 마트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 먹거리를 사러 일찍부터 장을 보러 온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 과일 같은 거 많이 사러 다니는 편인데요. 재래시장으로 많이 가는데 요즘에 너무 덥고 하다 보니까 마트를 찾게 되네요. 애기들 간식도 좀 사고 우리 손녀딸들 간식도 사고. 특히 비싸진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휴가철 물가 부담 해소를 위해 다양한 할인 행사를 준비했고 산지를 다변화해 축산과 과일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장마로 가축 폐사가 늘면서 한우 등 축산물 가격이 올랐는데 이번 할인 행사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와 닭고기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주 소고기 등심 가격은 11,977원으로 2주 전에 비해 5.7% 뛰었습니다. 이렇게 비싸진 소고기를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어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더운 여름 피서객들을 겨냥한 할인 행사도 진행됐습니다. 캠핑 품목 880여 종과 여름 의류 등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고물가 속 소비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오늘부터 돼지고기와 한우 등 먹거리를 할인 판매합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최근 잦은 폭우와 집중호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운전 중에 이런 위험한 상황을 만나면 당황하실 텐데요. 자동차 정비부문 명장에게 도로나 자동차 침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들어봤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자동차 정비부문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손선익 하이테크 명장. 정부로부터 산업 현장 종사자 중 최고의 숙련 기술자로 인정받은 그는 운전 중 차가 침수되면 지체 없이 탈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손 명장에 따르면 운전 중 침수된 도로를 지나가야 한다면 기어는 1단이나 2단, 2,500rpm 이상으로 서행해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주행 시 흡입 공기에 물이 들어가 시동이 꺼질 수 있고 수막 현상으로 주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차 중 엔진 정지 기능이 있는 차량은 이 기능을 비활성화해야 합니다. 폭우로 차량이 침수돼 시동이 꺼졌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때, 차 실내로 물이 유입이 된다든가 했을 때 빨리 잠긴 도어를 열어야 되겠죠. 전기차의 경우 실내 바닥에 물이 들어오면 제어기 계통에 이상이 생겨 시동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탈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침수차 내부에 갇혔다면 주변 물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창문을 내리는 게 탈출에 도움이 됩니다. 전원 차단으로 창문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안전벨트 버클이나 차량 내부의 딱딱한 물체를 이용해 창문을 부셔야 합니다. 헤드레스트를 빼서 철제봉 부분으로 창문 하단이나 상단 모서리를 가격하면 창문이 더 쉽게 깨집니다. 이외에도 손선익 명장은 장마철 차량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점검하고 배터리 방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수시로 정비를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정부가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등 첨단 기술 기업의 특례 상장 문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초격차 기술 확보 기업에는 단수 기술 평가가 적용되는 특례도 신설됩니다. 전국 아파트 값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집값 바닥론이 힘을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은 10주 연속 상승했으며 지방의 경우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는 동일 조건에서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장녀 서민정 아모레퍼시픽 럭셔리 브랜드 디비전 AP팀 팀장이 이달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측에선 휴직 사유에 대한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특보가 강화됐는데요.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4도, 주말에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합니다. 오늘 저녁 한때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후에도 중부 내륙과 전라 내륙, 경북 서부 산간에 최대 70mm 이상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매우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낮 한때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속초와 강릉의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도 내일 오후 곳곳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 전주 34도, 대구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3.5에서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야외 작업을 하실 땐 자주 휴식을 취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